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놀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장 초반부터 출발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스피가 무려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종가상으로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1.6%의 급락이 나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1.6%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 또 반등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락이 나와서인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현대차하고 네이버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었고 하이닉스의 낙폭이 굉장히 깊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몇몇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깊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역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던 만큼 기관과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약 1조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도 외국인을 살펴보면 지난 3일 동안의 순매도가 나왔고 거의 비슷한 금액에 어제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고 해도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비교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순매수 규모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제외했다면 이번 주도 외국인의 수급은 부합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반면에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가 보통 단기 투자 세력이거든요. 단기성 물량들이 크게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은 다시 시장이 바뀔 때는 그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자, 반대로 코스닥 쪽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과거에도 많은 순매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을 구분해서 보자,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깊었었는데 외국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상당한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종목 간에 약간의 차별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던 현대차,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동차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많은 환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기업들도 환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갈 때는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는 떨어지고 자동차 관련주는 시장에서 많이 선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기억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BGF 리테일. 밑에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것은 현대차, 이 한 종목밖에 없네요. 그리고 기관은 HD 현대미포조선, 리노공업, 하이브, HPSP, HMM. 일단 기관 자체는 매수세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도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0.5%의 낙폭이 있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2%. 반대로 다우지수만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무려 1.6% 급락이 나오면서 확연하게 직전 저점을 이탈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2.5%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무려 3.4%, 낙폭이 굉장히 심하죠. 장중에는 무려 5%의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유독 더 좋지 않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중국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급락장을 설명하기 전에 밤 사이에 나온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몇 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UBS에서는 6.5%를 제시했었고 JP모건에서는 다이먼 회장이 8%까지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해도
연준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파월이 금리 인하 지연 시사를 내비쳤었고 또 어제 새벽에는 연준 인사 중에 한 명이 올해 필요하면 금리 인상도 할 것이라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추가 금리 인상은 기본 입장은 아니지만 목표했던 물가 2%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금리 인상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다. 그 상황을 넘어서 어쩌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도 좋지 못했었고 그리고 전날에 실적 발표를 했었던 ASML 있죠. 어쨌든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전방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 그 제조사들의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은 어제도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충분히 시장에 노출이 되었었고 또 주가에 많은 하락을 유발시켰던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점차 내성이 생길 것이고 지금은 지난 2년 전처럼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는 구간, 그리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는 구간, 그런 구간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지금도 틀리진 않았고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오늘 국내 시장에 크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내용보다는 국내 시간으로 9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몇몇 이란 시설을 타격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알려져 있는 것은 몇 개의 군사기지를 포함해서 핵시설까지 타격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 때문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중한데 2%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 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3%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였죠. 1시간 사이에 거의 15원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약간은 조용해지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환율이 지금 안정세를 다시 찾고 있고 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 선물지수도 장중한테 마이너스 2%를 기록했다면 지금은 0.8%까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물론 국내 시장이 종료되고 나서 또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그때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도 반등하는 듯 했었지만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악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악재가 기업들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면 저는 길게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전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급등이 나온다면 분명히 시장에는 좋지 않은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전쟁이 몇 번 났었죠? 첫 번째 러시아가 있었고 또 작년 가을쯤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죠. 때문에 시장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처럼 그렇게 깊게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가 추이를 보시면 러시아 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 유가는 정말 미친 듯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왔을 때는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 과거만큼의 유가가 크게 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호르무즈 해역 봉쇄라든지 원유 수송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전망일 뿐이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건 우리가 결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 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과거에 지금 2번의 전쟁이 있었고 또 3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도 그 충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덜해질 수밖에 없고 예시를 들자면 코로나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가 처음 발생이 되었을 때가 2020년 3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었죠. 하지만 2차 유행, 3차 유행 이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과거만큼의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는지 저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지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자산 시장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흐름도 보세요. 처음에 마찬가지로 주가에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9,3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굉장히 가파른 급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만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빠르게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그 점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급락이 나왔지만 너무 과거만큼 크게 겁먹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연준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 측에서 다시 한번 재차 보복이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당분간은 시장을 조심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생각이 동일합니다. 시장 중심주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아마도 다음 주쯤에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잘 관망해 보면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 ASML의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도 어제 대만의 TSMC는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전년 대비 5%였죠. 그런데 9%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또 국내 기업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세대 HBM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BM 쪽에서는 확실하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주가가 빠지는 것은 저는 반도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이 나온 것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또 장 초반에 나왔었던 이란 이스라엘 간의 보복 이슈 그게 지금 시장에 더 큰 타격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오후장에 시장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만큼 다음 주에도 다시 정상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의 타이밍을 잡아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금요일날 시장이 좋지 않아서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